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학 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국가직 7급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상당히 좀 힘드셨죠. 예, 뭐 행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뭐 헌법 등 다른 과목들 다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학도 특히 뭐 예년 그쵸 7급 행정학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국가직에 비해서는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0점 정도 맞으면 합격권이 아니기 쉽습니다. 뭐 자세한 강평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설 강의 해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으로 들어갑시다. 일단 1번 문제는 뭐 정부수표 원인, 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보세요. X 비율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자, X가 이게 엑스트라의 줄임말이거든요. X in efficiency 아닙니까? 비율성. 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정부수표 원인 중 하나고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쟁력의 부재. 결과 어떻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의욕이 저하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199%라면 나머지 1, 2%가 엑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조직의 비공식적 목표, 하위 목표라고 볼 수도 있죠. 공식적 목표죠. 상위 목표거든요. 대체하는 거니까 목표의 대체죠. 우리 머튼의 동조광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해당하는 거. 2번 공공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 비용 내는 사람 따로, 편익 내는 사람, 비용과 편익의 분리, 절연도 역시 우리가 심화 때 정부 실패 요인 4가지 빼고 5번, 6번, 7번 있었죠. 5번이 뭐였습니까? 수입과 지출의 분리. 6번이 바로 이거죠. 비용과 편익의 분리. 심화 강의할 때. 맞죠? 그래서 요건 어쨌든 X 비율성은 아닙니다. 자, 3번이죠. 조직. 특히 조직이 정부 조직일 경우에 어때요? 내부 특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점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재하죠. 그로 인해서 최소 비용에 의한 이윤 극대화가 어렵다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라이벤스타인이 X인 이피션시라고 주장했죠. 정답입니다. 3번이죠. 4번은 정부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 이거는 포획이죠. 즉 기업이 이 정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이게 지대 추구거든요. 인위적 지대가. 이 지대가 뭐냐면 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독점적 이윤이거든요. 그러면 이에 의해서 공무원이 기업에 넘어가는 게 포획이고요. 이게 지대 추구 이론 관련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1번의 정답 3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1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맞춰야 되겠죠. 2번 쾅고죠. 준정부기관 쿼자이 어네니머스 NGO인데 이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준정부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죠. 준정부기관은 그쵸? 기금관리형과 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그다음에 위탁집행형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데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한 업무라는 건 사실 민간 즉 민영화와 관련되거든요.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으로 봐야죠. 예를 들면 KT처럼 예전에 그 KT 공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준정부기관은 사실 기금관리형이나 위탁지병이나 정부의 재정적으로 의존을 받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뭐 간단하게. 자, 2번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이니까 뭡니까? 기금, 금자 들어가잖아요. 기금관리형이죠. 한국연구니까 연구사업, 일환사업, 위탁집행형, 국립생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법에 나와 있죠.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다. 맞고요.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가 수행할 공공 서비스를 전달한다? 그렇죠. 정부 조직은 아니죠. 사실상 제3섹터 정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적 기관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1번이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닌데 그쵸? 자, 3번 문제 볼까요? NGO. NGO는 뭐 말씀드린 대로 넌
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비정부 기구죠. 특히 이제 이걸 미국에서는 영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영리 기구라고도 합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자, 옳지 않은 것 보자고요. 1번,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 그쵸? 자발적이죠. 자발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2번, 정부가 각종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를 충실히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 그래서 우리가 이제 NGO의 일반적 관계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대체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가 있다. 이 보완적 관계는 뭐예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NGO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보완적 관계였죠. 맞습니다. 자, 3번에 잘 보세요. 서비스형 NGO는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여기 있잖아. 이 주창형이 뭐냐면 국민의 권익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권익을 주창하는 게 권익 주창형 NGO고. 뭐 예를 들었잖아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뭐 소비자 보호운동, 환경 보호하는 우리 그죠? 환경연대나 그런 그죠? 조직을 말합니다. 또 여성. 자, 반면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 당연히 복지 혜택을 제공하니까 이거 뭐예요? 서비스형이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제가 눈에 가는 바꿔치기. 자, 보시면 NGO의 분류 설립 목적에 따라 보시면 서비스 제공형과 권익, 이 주창이 권익.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나 약자죠. 환경, 국민,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그죠? 돌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4번은 당연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셀프 가버닝 그죠? 자치성이죠. 어타너미 갖고 있죠. 자치적이고 자발적이고 비영리적 특징. 그래서 정답은 3번에 3번입니다. 4번 봅시다. 이제 순환보직인데 이 순환보직이 뭐냐면 정부 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계급제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 정부처라면 뭐 기획인사, 채무 각 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기획부에 일하는 사람을 인사부나 재무부나 생산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계급이 동급이다 그러면 배치전환이죠. 배치전환은 수평적 직위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임용이죠. 옳지 않죠. 외부 임용은 뭐 개방령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배치전환은 수평적 직위 이동으로서 전보와 전직, 전입, 파견 업무 등이 있습니다. 답이네요. 2번 기관회생은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 가능.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 시야가 넓은 일반 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죠. 계급제의 특징이고요. 제너럴리스트. 특정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는 조금씩 하지만 하나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됩니다. 한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직위분리제 미국식이고요.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쵸? 기획팀에 있던 철수가 인사팀으로 가면 인사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5번 문제는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정책 델파이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델파이, 고전적 델파이가 이거 빼도 됩니다. 클래시컬은 생략할 수 있고요. 델파이죠. 델파이 기법과 정책 델파이. 그래서 자, 일단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시면 1번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질적 방법. 물론 이 델파이 자체가 전문가의 주관적 직관적 판단이지만 그런 판단도 사실은 데이터, 과학적 합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데이터 기반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이번에 법령도 데이터 기반 관련 그런 법령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데이터 3법 출제가 됐고 그래서 답이 틀렸죠. 일단 이건 맞는 거 찾는 거니까 틀렸고 그쵸?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하는 게 전체적 익명성이거든요. 철저한 익명성. 요거는 뭐의 특징? 고전적 델파이의 특징이니까 틀렸고 지금 정책 델파이 합니까? 참여자들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문성 자체를 강조하는 게 고전적 델파이라면 그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쵸? 정책, 뭐 통일정책이다 그러면 통일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이산가족이라든가
뭐 탈북 주민 그런 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이게 정책 델파이의 특징입니다. 정답이죠. 3번.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 사실 제가 처음에 보고 뭐 이번에 유튜브 때 얘기했지만 제가 강평할 때 1번부터 한 15번까지는 쉬웠어요. 근데 갑자기 막 16번부터 갑자기 그죠 문제가 급변했죠. 뭐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다가 갑자기 막 난이도가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난이도 조정 때문에 일부러 한 15, 16, 17, 한 대여섯 문제를 어렵게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까지 쉬워요. 참여에 관한 갈등을 최대한 억제하며 합의된 의견. 합의된 의견을 도출. 전문가의 합의는 클래시컬 델파이였죠. 그러니까 옳은 거는 3번이고요. 2번과 4번은 전통적 델파이고 1번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1번과 2번과 4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6번도 어렵지 않죠. 행태론, 사이먼 행태론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사유현상에 대한 분석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한 것을 과학으로 보는 논리 실증주의를 가져왔죠. 비엔나 학파에. 맞습니다. 자, 미시적, 연역적이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미시적, 계량적이죠. 양적. 그렇죠. 행태의 규칙성이라든가 상관성, 인과성을 그럼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4번 논리실증주의에서 사유현상이 있다면 이러한 사유현상을 사실과 가치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급박한 정책 문제기를 위한 역할을 하고 학문의 실천적 성격은 이게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이기 때문에 기술성은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태론에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즉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가치 중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정답이고요. 뭐 어렵지 않았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중앙정무원 국가 즉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죠. 물론 역량평가는 당연히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합니다. 역량평가 대상인데 옳지 않은 것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이 모의 상황이 이거죠. 서류함 기법. 제가 서류함에 여러 서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 각각의 서류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대로 모의 상황이거든요. 맞죠? 평가는 평가자들이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2번 과거의 근무 성과와 근무 태도에 대한 점수. 이거는 반영하지 않죠. 실제 사전 영향평가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죠. 미래에 대한 잠재력. 그렇죠. 미래에 대한 왜? 임용되기 전에 사전 역량평가니까 미래에 이 공무원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잠재력 평가한다. 맞고 4번에 역량평가 기법으로 집단 토론이라든가 서류함, 아까 서류함 기법 이런 거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여기까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자, 8번 봅시다. 수기 문제중인데 8번. 이 수기라는 게 다른 말로 뭐 심의 또는 협의 민주주의라고도 해요. 정치학자들. 영어로 하면 딜리버레이티브거든요. 딜리버레이티브 디마크로시인데 정치학적인 표현인데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 방식, 직접 민주주의. 옳지 않은 것, 뭐 이게 문제 나왔네요. 일단 왜 나왔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의제가 간접이거든요. 이런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지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대의제 한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인이 국민인데 대리인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봐야죠. 견고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답은 1번이고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렇죠. 국민들이 참여하니까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죠. 수기제를 구체화하는 법으로 공론화 과정이 있었죠. 뭐 핵 폐기에 대한 등등 또는 통일에 대한 합의회의,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 협의. 시민 배심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맞죠. 정확하게.
충분한 정보적 균형부톤을 전제로 하며 이 토론이 바로 공론조사거든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핵폐기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공론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9번으로 갑시다. 에드악 크러쉬 역시 뭐 중요한 문제, 제가 별표 3개짜리인데 에드악 크러쉬의 짝이 관료제겠죠. vs 관료제. 수직적 계층제를 말합니다. 에드악 크러쉬는 수평적 탈계층제고요. 보세요. 에드악 크러쉬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 뭐 쉬운 문제입니다. 형식주의나 공식성이 얽매이는 거는 관료제죠. 지나친 형식주의나 공식화, 정형화에 얽매이죠. 맞습니다. 수평적 분화가 낫습니까? 수평적 분화는 에드악 크러쉬도 사실은 이렇게 일의 흐름, 물론 기능별 전문화가 아니라 일의 흐름을 통한 이걸 이 수평이잖아요. 전문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평적 분화가 일반적으로 높다. 데프트 교수님, 조직구조론의 달인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교수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말씀드린 대로 높고, 수직적 분화가 높아요? 낮죠? 수직적 분화가 높은 거는 관료제죠. 보세요. 수직적 분화. 직무의 깊이. 그래서 2번이 뭐 명확하게 틀렸죠. 업무 수행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죠. 당연히 플랫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해서 탄력성이나 학습성이 강합니다.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성,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참여하죠. 팀제같이 이 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신속한 대응성을 가진 팀원 구성하는 거니까. 뭐 프로젝트 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틀릴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10번 정책 일정 모형과 그 특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역시 정책 일정 모형도 거의 뭐 90% 출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 봅시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하나씩 먼저 봐야 되겠네요.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대안, 이 각 대안이니까 모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되는 거, 정책 목표를 정한 다음에 국민 행복, 목표 달성한 최적 수단을 구조화 체계화하죠. 그래서 이 모든 뭐 100개라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합리 모형이겠죠. 합리 모형 있네요. 가 맞죠. 일단은. 자, 나는 뭡니까? 정책 결정을 크게 근본적 결정과 전체 수업, 여기 이제 세부적 결정, 나무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에치오니의 혼합 모형이죠. 나는 혼합 모형인데 나 혼합 모형 아니죠. 틀렸죠. 얘는. 다 완전한 합리성이 합리 모형이거든요. 경지적 합리성, 경지가 완전한 인간. 제한된 합리성이 뭐예요?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비판하고 사이먼이 제한된 어떤 제한? 인식상의 한계, 이걸 인지적 한계라고 하죠. 이러한 인지적 한계에 기반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만족에 의한 모형이 바로 만족 모형이죠. 그래서 다는 만족 모형이네요. 여기 다는 맞는데 얘가 틀렸으니까 틀렸고. 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중요도에 따라, 그렇죠. 가치와 목적 수단이 구조화, 체계화, 서열화되니까 역시 합리 모형의 특징이 가와라네요. 구조화, 체계화, 서열화, 합리 모형의 특징. 그래서 답은 여기 맞네요. 2번이죠.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이니까 없고, 회사 모형도 연합 모형인데 없죠. 뭐 굳이 구분한다면 제한된 합리성인데, 그쵸? 요거는 뭐 맞다고 볼 수 있죠. 만족 모형이 조직이나 집단에 적용되게 회사 모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이거 이제 제가 뭐 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심화 때 강의했죠. 정부 팽창에 대한, 요거 잘 나오네요, 요즘에. 정부 규모죠. 축소론하고 팽창론이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정부 부분은 저자본,
자본의 비중은 작고 노동의 비중이 큰 게 노동집약적이거든요. 서비스 산업이었어. 자본집약 제조업에는 민간분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죠. 뭐 경제학적으로 노동의 자본 생산성을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하고요. 캐피탈, 자본은 마지널 프로덕트 캐피탈인데 이게 높다고 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처한 임금 비중이 높죠, 공무원처럼. 그래서 임금 인상이 결국은, 근데 공무원 임금도 계속 인상되지 않습니까? 서비스 비용의 증대를 가지고 결국 정부 팽창으로 가는 거죠. 요게 이러한 정부분의 고질병, 정부분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체감하는 고질병을 보몰이라는 경제학자가 보몰스 디지즈라고 표현했죠. 보몰병. 이러한 효과가 보몰 효과고요. 결국 보몰 효과 때문에 인건비 인상을 통한 비용 증대와 정부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보몰입니다. 거기 보세요. 1번 보몰 효과네. 보몰 이펙트. 그쵸? 여기죠. 답은 1번이고요. 보몰 이펙트. 자, 그레셈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 이론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 결국 시장에는 악화만 남는 거지. 악화. 이 악화라는 건 뭐냐? 여러분 봐봐요. 1달러짜리 동전이 있다. 근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1달러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거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 가질 거예요? 금은 여러분들이 집에 잘 보관하죠. 그럼 시장에는 뭐만 남아요? 은화 1달러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악화가, 여기 악화가 은화죠. 양화, 금화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결국 시장에서는 은화가 다, 나중에는 은화도 안 되니까 동화가 되는 거죠. 동으로 만든 동전. 이렇게 동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동일한 가치라면 요즘에 제일 시장에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뭐 다 있는 데 있잖아. 다이소 아닙니까? 다이소. 다이소에 가면 어때? 가격이 싸잖아요. 저렴하잖아. 가성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 물품들이 악화거든요. 그럼 일반 상품들을 다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수도권이 아니라 다이소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슬리퍼 끌고 다이소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그레셈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들렸고, 바그너의 국가 팽창의 법칙, 와그너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바그너 또는 와그너인데 이분이 독일 분이니까 바그너라고 하고 영어로 와그너인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국가활동이라는 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는 와그너의 법칙, 바그너의 법칙. 네 번째, 피카가 Y지만의 전이효과. 전쟁이나 비상시에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정부가 팽창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얘기고요. 11번 문제는. 자, 12번으로 갑시다. 위원회 하면은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짝을 찾는 거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 풀 때. 위원회는 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여기 위원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합의제 조직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탈관료 조직으로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료제인 단독제, 독임제 조직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나라 보면 부, 지금 현재 뭐 19부, 사처, 19청인데 이게 이제 정부 조직이 바뀌겠죠. 아마 25일 날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뭐 국회 잡고 있으니까 개정되겠죠. 그러면 19부 6처 19청인가요? 처가 많이 늘어나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부가 그쵸? 어차피 재정경제로 바뀌는데 그럼 세부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정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9월 말에 개정되니까 10월 초 정도에 드리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옳지 않은 건 위원회 임명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 완전성 확보, 이거 장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보세요. 단독제 기관은 여기 만약에 이 기관장이 교체되면 정책이나 그쵸 여러 가지 조직이 다 개편되겠죠. 그래서 정책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렇지만 위원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위원이 9명이면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씩 바꿔요. 임기를. 이게 임명시를 달리하면 3분의 1씩 바뀌니까 3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정책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이 유지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차 임기제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스태거링 텀이라고 그래요. 스태거링 텀. 시차임기제.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위원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죠. 2번 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는 점에서 신중한. 그렇죠. 신중한. 맞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여러 그렇죠. 정책에 대한.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져요? 아니죠. 위원장은 위원들한테 책임전가, 위원회는 위원장한테 책임전가. 가장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거는 단독제라고 했죠? 요거는 단독제의 특징이에요. 독임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3번은 틀렸죠. 자,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다양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신중한 건 좋지만 시간이나 비용은 많이 소요되겠니까? 당연히 능률성 측면에서는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뭐 공공선택론 퍼블릭 초이스 시올입니다. 공공선택. 이 공공이 국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퍼블릭이니까 공공이 누구예요? 국민에 의한 공공대사수. 공공복리할 때 그것도 국민의 복리 아닙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자, 옳지 않은 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를 그렇죠. 기존의 정책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었다. 비대응적이고. 그래서 경제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죠. 2번 공공시설 생산을 정해서 정부관료제가 유일한 최선 방안은 아니고 이 정부관료제가 독점이라는 게 최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공공관료제로 바꾸죠. 정부도 해보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정부와 시장이 결합된 제3섹터, 공기업이나 뭐 NGO 등을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는 거니까 이걸 다중공공관료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죠. 맞습니다. 또한 경제학이다 보니까 연역적이고 미시적인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이죠. 부분의 합이고 전체란 얘기고요. 자, 역시 중요하다고 했던 관료가 자기 소관, 부채 예산을 극대화하는 거는 오스트롬이 아니라 니스카넨이죠. 이 부분, 이 니스카넨은 제가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답 4번이죠. 오스트롬은 1973년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란 논문에서 지적위기 기존의 관료주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이 엘리너 오스트롬과 빈센트 오스트롬 부부입니다. 이 엘리너 오스트롬이 더 유명하시죠? 여성분인데 나중에 또 공유지의 희극까지 주장한 분이죠. 이분은 오스트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에 4번.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14번 문제도 뭐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틀린 거 5개 중에 이 14번이 4위인가 그랬어요. 뭐 오답률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14번은 좀 어이없는 게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쵸? 기억하실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VS는 누구예요?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 아닙니까?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이죠. 전략이니까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잖아요. 이렇게. 이 차이 아닙니까? 그죠?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개인의 어떤 보세요. 직무 만족이나 동기라든가 시민의 행동 여기에 초점을 두죠. 그러니까 미시예요, 거시예요. 개인이니까 미시적 측면에서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성원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죠. 반면에 전략진자원 관리는 조직 전체 정부 차원이니까 거시고요. 각 부서 간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다 보죠. 추구합니다. 장기적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조직의 인적 자원의 육성.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적 자원, 리소스가 아니라 인적 자본 캐피탈이다. 장기적 육성해야 된다. 맞죠? 자, 4번. 얘는 당연히 뭐예요? 개인적 자원은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 틀렸죠? 답은 4번이죠. 14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예요. 기본 강의만 들어도. 자,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이 참 이게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운 문제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좀 명확하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또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5번. 여기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15번 문제는 뭐 답은 나옵니다. 보세요. Tax Expenditure, 조세 지출인데 이 조세 지출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 감면이나 여기 나와 있죠? 비과세나 공제나 이연은 다음 연도로 미루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상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비과세하거나. 근데 봐봐요. 정부가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과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 지출이지만 직접 지출인 보조금 지출하면 이건 간접 지출이라고 돼. 실제는 지출하지 않는 간접 지출이지만 직접 지출인 보조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상의 특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Hidden Subsidy라고 해요.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보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2번 맞죠? 다 맞죠.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조세재단제도에 대한 국회 심의회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찾아보니까 이 지출 항목별 평가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심층적으로 통제하는데 심층적으로 평가한다고 또 항목별이 아니라 통합평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 15문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지금 제가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답은 1번인데 요 부분이 좀 애매해요. 지출 항목별 평가가 아니라 심층 평가나 통합 평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틀린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아시겠죠? 답은 1번 찾는 데는 뭐 무리가 없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갑자기 패턴 변화. 16번부터 그냥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었어요. 뭐 물론 16번도 풀자면 푸는데 보세요. 뭐 제가 강조한 내용은 솔직히 아닙니다. 얘는 강조한 내용인데 자, 셀리스버리 요구 패턴 이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결정도 마찬가지야. 결정 패턴, 결정 체제거든요. 그래서 요게 통합이라는 거는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분산은 뭐 나눠져 당연히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셀리스버리는 제가 뭐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요거 여기가 이제 결정이라면 자, 집중, 통합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되는 경우 있고. 왜 윌슨의 모형, 뭐 분산, 집중, 이 집중이 통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책 결정도 통합되는 경우도 있고 분산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 통합되는 경우, 요구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약자가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또 재분배 관련 보건복지부가 집중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래서 통합이 재분배 정책이에요. 뭐 저소득층, 그죠?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대각선으로 가볼까요? 분산되고 개별적으로 우리 그 분배 정책에서 개인, 기업, 계층, 분야 다 분산되죠. 또 각 관련 부처도 결정할 때 다 분산되죠.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다 분산하니까 분산되는 게 뭐냐면 분배 정책입니다. 디스트리뷰션. 자, 그럼 보세요. 요구가 통합되고 여기 좀 보세요. 요구 패턴은 통합되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그쵸, 여기가 자율규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구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나 약사 이런 사람들로 집중돼 있죠. 근데 결정은 각 부처별로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뭐 여가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산자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변호사, 법무부, 그쵸? 뭐 의사,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자율규제 정책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모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뭐 중시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7급에 나온 이상 이제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여기는 규제죠. 자, 규제 정책은 요구는 이제 각 그죠? 규제 분야에 따라 사회적 규제 분산되는데 결과적으로 결정은 뭐 공정이라든가 규제 관련 부처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게 규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요 A는 자율 규제인데 보세요. 제가 셀리스버리가 강조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를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눈다 했으니까 이 자율 규제를 아무래도 이 셀리스버리의 독창적인 정책이니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모른다면 이게 모형을. 자, 나는 쉽죠. 윌슨은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 동질적인 누구한테? 클라이언트에게 집중되니까 경제적 규제인 고객 정치죠. 그럼 나는 당연히 고객 정치고 보세요. 얘는 틀렸죠. 1번하고 3번. 그러면 A와 B를 딱 고를 때 저는 당연히 1로 가겠어요. 왜? 셀리스버리의 정책 중에 독창 있는 게 A고 이 모형을 모르더라도 알면 좋고 그렇죠. 물론. 그래서 물론 자율규제고 답은 2번이죠. 이 재분배는 통합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통합이라는 걸 집중으로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부터 조금 까다로웠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17번으로 갑시다. 공무원의 복무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제 법령 문제도 조금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거. 옳지 않은 것.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거 제가 특강 때 누누이 강조했는데 모든 공직자는 증 관련자가 사적의 관계자임을 안 경우는 며칠? 7일이 아니라 너무 빠르잖아요. 14일 제가 2주라고 이렇게 특강하면서 2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법령 특강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올 초에 했던 올 3월 달에 했던 뭐 만약에 모른다. 세모.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법령을 모르면. 국공법에는 종교등과 규정되어 있죠. 14개 의무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규정되었고요. 공원법에는 선물 신고제도 미화 100달러, 한화 10만 원 이상.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백신탁이라든가 매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면 되는데 예외가 있죠. 현행범. 현행범은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규정 나중에 이미 나왔었죠. 기출문제로. 그래서 다 맞고요. 얘가 틀렸죠.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오케이. 법령 문제가 조금 어렵게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번에. 자, 18번도 18번 문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 이거는 여러분들 왜 그쵸? 18번과 20번은 약간 뭐라고 할까? 제껴두세요. 편하게. 18번, 20번 맞은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행정학적 감각이 뛰어나면 맞출 수 있겠지. 마인드가 뛰어나시다면.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원래 이게 맥너플린이라고 하거든요. 맥너플린. 뭐 물론 이거야 뭐 번역상의 차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맥너플린 또는 뭐 러플린, 뭐 맥너린이라고 하는데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거든요. 일단 이 맥너플린을 보면 맥너린 뭐 얘는 뭐 풀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일단 이분은 정책 집행자고 집행학자고 정책 결정자와 여기죠. 결정자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니까 역시 뭐예요? 미시적 집행이나 통합 모형이겠죠. 그래서 실제 정책을 설계할 때 현재 정책 현상, 실제 정책 현실을 잘 반영하라는 얘기죠. 정책 집행의 현장을 잘 반영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텀업적인 건데 왜냐 집행이 단순한 이행이 아니죠. 옛날에 전투 공부에서는 단순하게 고전점에 단순하게 탑다운했죠. 이게 아니란 얘기죠. 환경관의 상호작용이니까 상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적응적 집행이라고도 하잖아요. 범하는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그래서 이건 상향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너플린에 이게 나왔는데
집행의 핵심 개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기출이 됐죠? 이런 문제는 이제 7급 분들은 이미 봤으니까 어쩔 수 없고 아마 이게 정책 집행 기본서 저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지엽적인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처음 나온 거죠. 저도 기출 문제로는. 자, 첫 번째가 mutual adaptation, 상호 간에 적응을 한다.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게 그쵸? 이게 집행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 흡수는 뭐냐? 코압테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집행자가 자원을 사용하는데 본래 의도가 다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조직론 할 때 조직 적응에도 나타나는데 외부 요소를 이렇게 조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의도와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압테이션은. 세 번째는 아예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실패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상호적응, mutual adaptation, cooptation, 그리고 non-implementation, 부집행.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답이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볼 때도 지금 보면 상호적용 뭐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래 상호적용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코압테이션도 정적 흡수니까 그쵸? 외부 요소를 받아들인 거고 부집행도 가능한데 얘는 거부와 디파이넌스와 컴플라이언스가 이게 얘는 받아들이는 거고 얘는 거부와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에서? 이 표현 자체가 조금 모호하죠. 거부면은 거부, 부집행처럼 수능이면 수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맥너플리는 상호적용, 정적 흡수, 부집행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집행의 특징을. 그래서 상호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행 성공의 요건으로서 집행자의 목표 달성도나 효율성이나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등이 중요하고 특히 이게 가장 포인트죠. 정책 집행 자체가 현지 실정에 맞게 즉 집행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집행 현장 할 때 집행 현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상향으로 가는 거죠. 실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뭐 정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19번으로 갑시다. 19번은 이제 법령 문제거든요. 여기도 이제 항상 눈에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정법에서 업무 분장 문제가 나와요. 행정협의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뭐가 없다? 법인격이 없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단순한 협의체일 뿐이죠.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 조합이 아니니까 이생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거 맞고요. 행정협의회 뭐 여러 가지 지역 정보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으니까 협의회 구역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 방법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고요. 3번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면 중앙행정의 장입니다.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자체의 장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그쵸? 근데 보시면 이 사무와 관계된 여러분들 법령 이 관련 업무 분장 문제인데 실제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왜? 지방자치주무부처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죠. 왜냐하면 기초는 시도지사가 하고 광역은 행안부 장관이 하니까 그래서 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자체의 장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되니까 3번이 틀렸죠. 뭐 4번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가 아니니까 행안부 장관이 맞고요. 조정할 수 있고요. 4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도 너무 좀 포괄적이고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주무부처니까. 그러니까 광역은 행안부 장관이고 기초는 시도지사예요. 광역자치단체장. 3번이 틀렸고 저것도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사실 세부적인 법령인데 좀 까다로웠죠. 19번 문제도 좀 어려웠고요. 실제 법령을 아주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업무 분장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보통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행정협의회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주무부처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데이터 융합 과학과 활동 촉진의 제도적 기반인데 2020년에 개정된 자 물론 데이터 3법이 매우 중요한 법령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정보체계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치 근데 이번에 뭐 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도 새로 제정됐고 등등 보면 앞으로 전자정부라든가 제4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 이 데이터 3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명이라는 게 있고요. 가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익명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군지. 근데 가명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 이걸 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부 삭제함으로써 그치 보호하는 것인데 특히 데이터 3법은 가명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에요. 특히 봐봐요. 가명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정보 관련되겠죠.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부분이겠죠. 요즘에 뭐 통신망 뚫리고 난리 났죠. 카드 같은 거. 이건 카드. 뭐 L카드 있었죠. 여기는 뭐 얼마 전에 SK 또 이번에 KT 심각하죠. 근데 데이터 산업진흥은 솔직히 이거는 뭐예요? 산업이니까 기업 관련 그런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관련돼 있지 사실 않죠. 그래서 일단 개인 관련 가명화된 그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명화된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 데이터 3법은 자, 제가 보니까 세 가지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관련 법령하고 시용료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개정신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시용정보 이용 및 이렇게 세 가지.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실은 풀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가명화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3번 데이터 산업진흥이니까 이거 기업이겠구나 하고 찍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좀 까다로웠고 이렇게 16번부터 20번까지가 그렇죠. 15번부터 15, 16, 17, 18, 19, 20번 풀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 제가 볼 때. 힘들어서. 헉헉 지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는 조금 그래도 쉽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난이도를 조금 조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21번부터.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지금 거의 서너 개 막 많이 나간 분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80점 정도 플러스 알파가 합격권이 될 것 같다. 어려워서. 자, 21번.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뭐 일반적이죠. 모니터링은 집행이나 성과 모니터링이니까 늘 성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렇죠.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잘 나오는지 효과성. 형성평가는 도중평가라고 그랬죠.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의 개선, 이 개선이나 시행추람 형성평가라고 그랬고 과정평가와 구별한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집행 후에 하는 거죠. 미친 임팩트라든가 그죠? 비용분의 편익은 능률성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효과니까 효과성 결과를 보고 장기적으로 임팩트 영향평가까지 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맞네요. 다. 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언제 합니까? 얘는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하기 전에 해요. 사실 얘도 집행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사후가 아니라 사전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뭐 여기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자, 22번 역시 국가재정법인데 옳지 않은 것.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화 맞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뭐 제가 눈에 강조 지문이고 재정의 기본 방안과 목표, 중기 재정 전망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겠고요. 각 중앙재정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 중앙예산기관이니까 맞죠?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지자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관련 중앙관서장이야. 주무부 장관. 법령에 보면 나옵니다. 이 국가재정법에. 그리고 특히 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지자체장이 직접 다이렉트로 기재부장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주무 장관하고 협의하고 이 중앙행정기관이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본 건 뭐냐, 아, 법령도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해야 되는구나. 7급은 물론 9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7급은 정말 지역적 세부적인 내용, 법령도 진짜 몇 조 1항이 아니라 3항, 4항, 5항 이게 6항, 7항이에요. 뭐 국가재정법 7조라면 7조, 6항, 7항 정도 끝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령집을 정말 달달 내워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만 22번은 조금 까다롭긴 했죠. 법령 문제가 다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이번에.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이거 여기부터는 좀 쉽죠. 특별지방행정 일선기관입니다. 지방세무서나 지방노동청이거든요. 옳지 않은 것. 중앙행정에 소속되어 당연한 규정에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에 특별히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지방세무서나 지방병무청, 뭐 지방노동청 이런 데죠. 자, 2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죠.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죠. 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일반 지자체, 광역,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정한 목적을 지닌 특별지자체가 있고요. 자,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다 마찬가지. 지방우체국. 자치체행위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에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실제 주민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지방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파킨슨 또 나왔네요. 그쵸? 파킨슨이 영국의 해군성을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해군성이라는 조직이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그쵸? 부하가 늘어나고 이 부하한테 쓸데없는 업무를 시키는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인 그러니까 본질적 업무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심부름이나 복사나 이런 거, 청소, 커피 이런 거. 맞죠? 공무원의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 관련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하는 거랑 관련은 없고요. 이것은 뭐죠? 자신의 무역순위가 승진하는 거는 피터의 원리죠. 피터스 프린시플, 피터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 조직 자체가 무능력자로 가득 채워지는 거고요. 무능력자.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죠. 즉 본질적 업무와 무관하게 증가하니까 맞죠. 일정 비율 있죠. 5.89포인트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파킨슨이 주장했죠. 이게 파킨슨의 조직 팽창의 법칙,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과 리을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보세요. 15문제죠. 15라는 거는 정규 공무원 임용되기 전입니다. 인턴이라고도 하는데 15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급 이상 모든이 아니죠. 신규 공무원이죠. 6급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15가 없죠. 모든이 들어가면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1년은 맞아. 15 임용기간. 6급 이하는 6개월이고요.
15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만 봉급 아니죠. 훈련을 받는 기간도 봉급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봉급 주죠. 당연히. 임용권자는 15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에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로서 판단되는 경우 15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직권 면직의 일종이죠. 강제 면직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보시면 6급 이하 임기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 아닙니까? 역시 6개월 6급 이하니까. 그래서 이 임기제 공무원은 빠져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6급 이하인데 공무원의 15임용에 6개월이고 임기제는 생략.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죠. 오케이. 6급 이하 공무원이죠. 임기제를 제외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거는 3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7급 국가직을 정리해 봤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유튜브도 방송했습니다만 지금 7급 지방직하고 내년 또 추가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만 7급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가 법령. 법령도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세요. 아주 세부적인 법령까지 알아야 되겠고 또 지역적인 부분, 신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맥너린 모형이라든가 그쵸? 자율규제 모형 같은 거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셀리스버리에. 이런 것까지 진짜 기본서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일단 쉬세요. 내일부터 다시 여러분들 정해진 루틴으로 갑시다. 제가 생각할 때 합격은 루틴이라거든요. 루틴. 정해진 루틴을 잘 지키면 합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